이제 제 서재에 들어가 보면 저는 아이디가 까미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강아지가 이름이 까미여서 까미댁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담아뒀던 책 하나, 둘, 셋, 넷, 4권 담았네요. 4권 들어가 있고 요 빛의 얼굴들이라는 책은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빛을 통해서 보는 어떤 인문학적인 시선을 담은 책이라고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빛 이야기. 연료를 태우는 불부터 노란 전구, 형광등, LED 전구까지 기술 발전에 따라 조명도 발달해왔다. 그런데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과 빠른 산업화로 인해 효율 중시 풍토는 현재 우리 사회에 부족한 빛 환경을 만들어냈다. 각각의 공간에 맞는 적절한 빛이 아닌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조명을 배치해야 했기에 동일한 위치에 효율성 높은 형광등을 설치해 왔기 때문이다. 여튼 빛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살펴보는 그런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담아놨고요. 그리고 요 호호호도 재미있더라고요. 이 호호호는 그 불호호 할 때 그 좋은 호, 그 호호호의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작가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담은 그런 책이에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발견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책인데 이번에 밀리의 서재에 있다가 없어지네요. 이건 좀 아쉬워요. 원래 만약에 밀리의 서재에 있었다면 이 책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책이었고 이 얼럭키 스타트업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이게 이제 젊은 ADHD의 슬픔을 쓰신 정지음 작가님이 그 젊은 ADHD의 슬픔은 에세이집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소설집입니다. 시트콤 소설이라고 해서 회사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시트콤 같은 소설이에요. 예전에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인가? 그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목차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과장 넌 줄 알았어. 경력직 신입 임보정의 등장, 박힌 돌 다정대, 굴러온 돌 보정. 요즘에 또 이제 MG 오피스 같은 것도 막 약간 오피스를 배경으로 해서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이트 전집 중에서 불안과 억압 요거 읽어가고 있고 또 요 헤어질 결심 스토리보드북도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그래서 또 밀리의 서재가 어떤 각본집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부터 유명한 각본집을 여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본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제프 다이어 지속의 순간들은 존 버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자신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직접 대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 내용도 굉장히 알차면서도 짧게 재미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랑 읽어도 굉장히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우주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달에 가야만 하고 화성에 가야만 하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상세하게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우주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특히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이런 우주 관련된 책은 거의 다 과학자이신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켈리 제라디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 산업 안에서 그런 대중들한테 메시지를 준다던가 아니면 조금 다른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글을 재미있고 명료하고 깔끔하게 잘 써주신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싹 읽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산업이 어디 정도까지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왜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윤수 작가님 작품 읽으면서 이 원더보이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담아두게 됐고요. 이 책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라고 하는 이소연 작가님의 책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끝까지 완성하고 싶을 때 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꼭 그런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이에요. 구글을 다니시면서 구글에서 했었던 어떤 목표 실행 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툴의 설명도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희노애락 같은 것도 에세이 형식으로 잘 풀어내주셔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박지연 작가님의 참 괜찮은 태도도 있고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 중에 하나가 이현 작가님의 채널이더라고요. 이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그리시는 화면에서 이제 어떤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에세이집은 이 집인 매일을 헤엄치는 법. 요거는 특히 프리랜서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안을 많이 줬다고 해요. 또 제가 이현 작가님의 영상도 좋아하기 때문에 읽어보고 싶어서 담아놨고요. 정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막 담아놓은 그런 서재입니다. 그래서 빌리 서머스 이번에 읽으면서 스티븐 킹의 그런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유혹하는 글쓰기, 요거 글쓰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저도 그 알라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서 계속해서 미뤄왔던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밀리의 서재에 있길래 바로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블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이번에 나왔죠. 근데 영화보다 이 소설이 훨씬 재밌다고 해서 책으로 담아놨습니다. 또 이젠 MZ세대들이 열광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있죠. 그 계열의 한 분이시기도 한 유지혜 작가님의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 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에세이집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그 여행 에세이인 시운 천국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책도 좋다고 해서 담아놨고요. 특히 유지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링 서비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일링 서비스에서 어떤 글뿐만 아니라 그 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같이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한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쉬운 철학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이 철학자와 늑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가 이 늑대를 키우면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사유나 생각들을 담아놓은 책인데 그냥 무거운 철학책답지 않게 굉장히 잘 읽혀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도 밀리의 서재에 있고요. 요즘 헤르만 헤세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까 클래식 클라우드의 헤세 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헤르만 헤세와 제가 생일이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고요. 또 그리고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아할 에세이집인데요. 이 조연 작가님의 루카츠를 읽는 밤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뭐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그런 일상을 담은 에세이집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장바구니가 그득그득해집니다. 이 작가님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부터 시작해서 그런 진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자기의 일상을 풀어내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말할 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뜰인잡 약간 김영하 작가님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이라서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또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산문선이 이번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 4권 집안의 천사 죽이기, 문학은 공유지입니다. 어느 보통 독자의 책 읽기, 존재의 순간들, 요 버지니아 울프의 산문선도 밀리의 서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이 밀리의 서재가 아무튼 시리즈가 또 있어요. 이 아무튼 시리즈에 정말 좋은 책들 많았잖아요. 뭐 김교일 작가님의 아무튼 피아노도 제가 소개해드렸었고, 아무튼 메모라든가 아무튼 또 뭐 있었는데, 제가 아무튼 시리즈는 종종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무튼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이 온 힘을 다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이 듬뿍 담긴 글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 아무튼 시리즈가 아마 전권이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강명 작가님이 시리즈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곧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이 메이커스 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것, 영감인 것 이런 게 천재적인 발상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역발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었죠. 또 요 사고의 본질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신 책이었는데 이 더글러스 호프스테터 작가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아버지가 노벨문학상을 타시면서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가 심리학과에도 도전을 하고 쉽게 말해서 문과, 이과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쓰신 사고, 우리 생각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코넬리의 배심원단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특히 이렇게 반전 있고 스릴러나 미스터리나 약간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밀리의 서재만한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동하면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 계속 결말이 궁금해가지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핸드폰이나 패드나 뭐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 한 번 읽고 나면 더 이제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소설 같은 거 읽기에도 밀리의 서재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런 또 스릴러 소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또 2022년에 부커상 후보에 오르셨던 전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도 밀리의 서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과 관련된 책도 몇 권 있는데 이 더미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더미 시리즈가 뭐냐면 아까 그 서가문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고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만 소개를 해준다면 이 더미 시리즈는 그 주제의 그 분야에 대한 개념을 다 담은 굉장히 두껍지만 한 번 읽으면 이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미 시리즈를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친한 과장님이 소개를 해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와인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주제로 나와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있고 엑셀도 있고 축구면 축구, 농구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기 때문에 더미 시리즈하고 내가 찾고 싶은 분야를 딱 검색해서 치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갖추고 싶고 아니면 처음 도전하는 분이시라면 이 더미 시리즈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택시를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택시 탈 바에는 조금 더 빨리 나와서 버스 타고 오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했던 변명이 요 금정일 작가님의 아무튼 택시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택시까지 같이 좋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랑 공감 가는 얘기까지 막 해주니까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정말 현웃이라고 하죠. 실제로 막 웃으면서 봤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 책을 기반으로 금정은 작가님의 모든 글을 읽고 싶어서 일단 금정은을 검색을 해서 있는 책을 모조리 담아놓은 그 현상을 보시고 계시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책들을 좋아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정말 가성비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책이 500여 권에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직접 내가 경험을 하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할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구독료 9,900원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읽고 있는 철학책 중에 하나인 상처로 숨쉬는 법. 이것도 아마 굉장히 벽돌책일 거예요.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철학책인데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도르노 철학에 관련된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생의 역사라는 책으로 아주 또 이 문단을 흔드셨던 신영철 작가님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거 리커버 버전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여튼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도 밀리서재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왜 넣는지도 생각이 이제 안 날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제 서재에 있는 책을 구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서재를 아주 가볍게 훑어보셨고 이제부터는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건 한 3권 정도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책 중에서는 아직 1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책에 아마 한 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밀리의 서재에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좋은 책은 제가 설명을 조금 어설프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의 진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루빨리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갑자기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썼던 독서 기록을 조금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로버트 맥팔레인의 언더랜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판형도 굉장히 크고요. 두께도 두꺼운 벽돌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읽을 때는 이 종이책을 사용해서 읽었고 밖에서 읽을 때는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언더랜드는 제목 그대로 지하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자연을 소재로 하는 논픽션이라고 하면 우주, 바다, 동식물
요런 소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지하 세계를 다룬 책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우주여행도 하는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작가님이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는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언더랜드는 어둠 속으로 떠나는 여행기이자 지식을 찾아 하강하는 이야기이다. 이 책의 이야기는 우주가 탄생한 순간에 형성된 암흑 물질에서부터 언젠가 인류세에 닥칠지도 모르는 핵미래까지 이동한다. 멀고 먼 이 두 지점 사이에서 심원의 시간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야기들이 포개지는 지점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재다. 각 장의 주제에 따라 지면 아래에서 형성된 울림, 패턴, 연결의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나는 15년 넘게 경관과 인간 마음의 관계에 대한 글을 써왔다. 왜 나는 젊어서 산에 끌려 산에 대한 열정으로 죽을 각오까지 했을까? 라는 개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시작한 여정이 5권의 책과 2000여 쪽에 걸친 딥맵 프로젝트로 전개되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얼음 덮인 정상에서 출발해 아래로 내려가는 궤도를 따라 아마도 종착점이 될 지하 공간까지 탐험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자신의 시에서 내리막이 손짓해 부른다. 오르막이 그랬듯이 라고 썼다. 윌리엄스가 의미한 바를 이해하려는 가운데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언더랜드에서 나는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것들과 절대 목격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았다. 언더랜드는 내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덜 인간적인 책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가장 공동체적인 것이 되었다. 내가 앞서 쓴 글들을 관통하는 이미지가 걸음을 걸으며 땅을 디뎠다가 들어올린 발이었다면 이 책의 중심에는 인사를 하고 연민을 드러내고 손자국을 남기기 위해 크게 벌린 손이 있다. 한동안 내 머릿속에는 인간 세계의 완전한 역전으로서 지평선을 사이에 두고 거꾸로 걸어다니는 망자의 발이 똑바로 다니는 산자의 발과 언제나 맞닿는 삼위족의 거울상 환영이 떠나지 않았다. 내게 산자와 죽은 자가 발바닥을 마주댄 모습은 어색하지 않다. 말트라미에소 동굴, 라스코 동굴, 술라웨시 동굴벽에 남겨진 초기 손자국 사진을 보고 나는 이름모를 제작자가 만든 손의 윤곽 위에 내 손을 올려놓는 상상을 했다. 차가운 바위를 누르듯 따뜻한 손이 느껴지고 내 손가락이 시간을 초월해 동굴 속에서 벌린 손가락과 만난다. 이렇게 탐험의 목적이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님이 관찰했던 자연 현상과 이 인간의 삶을 융합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논픽션과는 다르게 조금 더 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저를 너무 만족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이 언더랜드만 번역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더랜드가 하루빨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출판사에서 이 작가님을 조금 더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이 그냥 3파트로 나눠놓은 다음에 그냥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서술했으면 되는데 이 책이 처음 시작되는 구간에서 물풀의 나무 아래 동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실제 이 물풀의 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이 언더랜드라는 책에 들어가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풀의 나무 아래에 여러 갈래로 통로가 나눠져 있고 이 하나하나의 방을 탐험하는 식으로 이렇게 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인 어둠 속 언더랜드를 보다에서는 우리가 지하세계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굴의 형상과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매장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장 문화, 그리고 이런 어두컴컴하고 모든 것이 통제된 그런 지하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인 감춰진 언더랜드를 찾아서에서는 우리가 몰랐었던 그런 지하세계에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 언더랜드를 홀리다에서는 우리가 지하세계라고 하면 조금은 무채세계, 단조롭고 어둡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지하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세계의 다양성과 또 광활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대자연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파트가 바로 이 세 번째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던 절대 목격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돼서 숙연해지기도 하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언더랜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들도 있지만 그런 정보 플러스 또 이 언더랜드에서 각자만의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이 시작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이 탐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우리가 어디를 탐험할 거고 그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런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약간 작가님의 그 삶에 대한 통찰과 함께 이렇게 쭉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이 언더랜드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그 언더랜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언더랜드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장소의 진정한 의미 아니면 이 언더랜드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언더랜드 안에서 몇십 년 동안을 지지해온 사람들이고 그 언더랜드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그 언더랜드가 더 신비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나도 좋았던 이 책의 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각 장마다 소개되는 그런 언더랜드 자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상 깊은 부분을 딱 한 군데만 뽑을 수가 없어서 가볍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흑물질이 뭐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암흑에너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해주는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하고요. 또 중입자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찰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 흔히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이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우주 질량의 68%가 이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중입자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7%를 차지하는 게 이 암흑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암흑물질 역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측정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중입자와의 충돌을 일으켜서 그 충돌에서 일어난 반응들을 보고서 이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충돌이나 이런 측정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소음의 공간에서는 절대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아주 깊은 언더랜드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광활한 대자연과 인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한낱 의미 없는 작은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인간도 인간 나름의 이유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글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인간 중심적인 언더랜드뿐만 아니라 진짜 이 자연 언더랜드의 독립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언더스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언더스토리는 숲 지붕과 숲 바닥에 사는 생물을 부르는 산림학 용어라고 하고요. 곰팡이, 이끼, 지류, 관목, 묘목들이 이 중간층에서 경쟁하고 번식하는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번식에 있어서 지하 세계의 그 균사체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속 곰팡이들이 식물의 뿌리부터 그리고 자기들끼리 균사로 이렇게 그물망을 형성을 하고 그물망을 형성을 해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세계가 있고 이 연결을 통해서 아픈 식물이 있으면 조금 더 그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서로에게 윈윈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까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이 강하게 어필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는 그리고 우리의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리공생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종의 외로움. 우리가 지구로부터 이 지구를 함께 나누어 쓰고 있는 다른 생명을 빼앗으며 스스로 빠져드는 지독한 외로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드와이드 웹에서 찾아낸 의미 중에 인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위태롭고 해결되지 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협업이라는 사실이다. 상리공생, 공생, 인간을 초월하여 공동체로 확장되는 집단 의사결정의 포괄적인 작업 말이다. 당신이 네트워크를 보면 다음에는 그것이 당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균근성 곰팡이를 언급하면서 알브레이트는 인류세를 공생세라고 다시 이름 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생세는 살아있는 시스템, 이를테면 우드와이드 웹에서 발견된 것처럼 함께 살면서 서로 복돋아주는 생명 번식의 형태와 과정을 따르는 인간 지성에 의한 사회 조직으로 특정되는 시대를 말한다. 세상을 가리키는 말은 숲이다. 이런 아주 멋진 글들이 그득그득한 책이니까요.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었던 책 중에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성 있는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책들은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이런 트렌드성을 얘기하는 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책 중에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조금 더 어떤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약간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올해는 우리의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특히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예정이고 어떤 것들이 유행할 거구나 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신다던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연초에 읽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많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유행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로도 읽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레빗 점프라고 해서 10가지의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10가지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송기령 교수님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에서도 평균적인 거,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곧 AI로 대체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2023년도에는 평균의 의미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평균적인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이런 긍정적인 현상으로도 발현될 수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들 이런 것들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균 실종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들었던 생각이 유튜브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라는 건 짧고 굵고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만을 좋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치 않게 제가 줄인다고 줄인 거지만 다른 채널에 비해서 좀 많이 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영상의 길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을 제외하고도 어떤 개별값이 톡톡 튀는 그런 N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걸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젠 제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결혼에 대한 주제가 많이 언급이 돼요. 친구들을 만나면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지금은 혼자가 편하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문제는 좀 별개로 가져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나이면은 이미 노처녀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불리는 경우도 없고 또 어떤 결혼이 무조건적인 것이 되지 않았고 굉장히 이런 가부장적인 시대와 이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껴있는 입장에서 참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체리 슈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체리 슈머가 뭐냐면
그 케이크 보면은 딱 그 위에 장식으로 된 체리 있잖아요. 또 요 체리를 쏙 뽑아 먹는 사람들. 그래서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도 혜택만 쏙 누리는 사람들을 체리 피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알뜰 소비를 펼치는 소비자들을 체리 슈머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얌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뜰한 소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서 그 SNL에 MG 오피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MG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맑은 눈의 광인 그 분을 보면, 예전에는 회식한다고 하면 또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MZ분들은 나 오늘도 저녁값 아낄 수 있겠다. 오늘은 공짜로 비싼 거 먹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회식을 참여하시더라고요. 술집에 가서 안주를 시키더라도 과일 안주를 먹으면서 오늘은 비타민을 채우는구나. 이렇게 막 드시는 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더 아꼈는지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1,000원으로 하루 버티기 챌린지 이런 것들을 좀 게임처럼 즐기는 경향을 보면서 저는 더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멋있는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와인을 한 병을 다 사기에는 비싸니까 와인을 소분하는 그런 가게에 가서 내가 먹을 양만큼만 와인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다른 데에서 충분히 아끼면서도 그 충분히 아낀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균이 실종되고 또 체리 슈머라는 소비자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들이 어쩌면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하는 메시지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좀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내면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부와의 접촉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거쳤고, 그 시기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게 되면서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유행이 되고, 또 조금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게임처럼 재미있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트렌드 코리아를 쭉 몇 년 동안 읽어가다 보면 이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욜로족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이번 트렌드를 분석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볍게 재미있게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추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책은 제가 이번 연휴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또 아까 소개해 드렸던 밀리의 서재 시리즈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엘레나 페렌테의 나폴리 4부작 중에 첫 번째 편인 나의 눈부신 친구입니다. 이 책은 나폴리 4부작이라고 해서 첫 번째 편인 나의 눈부신 친구, 두 번째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세 번째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이렇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밀리의 서재 시리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꼭 이 시리즈를 모두 읽은 분들은 안 읽은 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굉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엘레나 페렌테라고 하는 작가는 사실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스스로가 소설가는 소설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공식적인 스케줄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출판 담당자와도 서면으로만 이야기하신다고 하고요. 워낙에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기는 해서 그 작가님의 작품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라던가 문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떠도는 루머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님이 쓰신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큰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하면 작품이 굉장히 자극적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 작품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또 어떤 문장 자체가 엄청나게 수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캐릭터의 힘이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두 명의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릴라와 레누가 이제 주인공인데 특히 이 릴라라는 캐릭터가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웬즈데이가 생각이 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차가우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가가기를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서도 천재성도 어느 정도 있고 묘하게 사람을 끄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레누가 어떻게 될지 레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어갔던 작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소설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책을 릴라와 레누라는 두 소녀의 우정을 중심으로 그린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편인 나의 눈부신 친구에서는 이 두 소녀의 유년기 시절부터 10대 시절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딱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또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점점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레누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레누는 누구와도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천사 같은 느낌이 강한 캐릭터이고 릴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시니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약간의 빌런이 생각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인지 레누는 릴라를 동경하게 되는데요. 두 소녀가 친구가 아니었던 시절에도 레누는 이 릴라와 친해지고 싶어서 주변을 막 배회하는데 이 릴라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포스 때문에 주변을 계속 빙빙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점이 이 시기에 이런 성향의 인물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두 캐릭터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시기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서로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점점 서로의 모습이 닮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성향이 다른 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완전 제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으로 인해서 서로 질투 어린 모습을 너무나도 사실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릴라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천재성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릴라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레누가 보면서 굉장히 작아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릴라의 입장에서는 릴라는 결국에는 공부를 더 해나가고 싶고 어떤 멋있는 여성으로서의 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레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릴라가 꿈꿨던 모습을 점점 레누가 띠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투 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틱틱대기도 하고 또 연락을 끊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를 질투하면서도 또 서로가 잘 되기를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누가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릴라가 도서관에서 그 레누가 힘들어하는 과목을 스스로 막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레누가 그 과목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누는 릴라의 이런 대단한 모습을 보면서 또 작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 미묘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 최애 소설이기도 한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에서도 니나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여자 캐릭터를 니나의 언니 입장에서 쓰여가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릴라라는 인물을 레누 입장에서 써내려가니까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관찰자라는 측면 자체가 니나의 언니도 그랬고 이 레누도 그랬고 그 인물을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깔려진 채 문장이 서술이 돼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인물 소개가 쭉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면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그 페이지를 무시하고 읽어 가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많은 인물이 있는 만큼 잠재되어져 있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재미가 아주 쏠쏠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또 너무 재미있는 소설을 만나서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엘레나 페렌테의 작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밀리의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분명히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분량이 가볍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완연합니다.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조금은 어수선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책 한 권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냥 책도 아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추천하는 책을 소개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말을 계속 더듬는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밀리의 서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언더랜드, 트렌드 코리아 2023, 또 엘레나 페렌테의 나폴리 4부작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